반갑습니다. 세 번째 섹션을 발표하게 될 한국소비자원에서 근무하는 김성천입니다. 앞에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또 부담되는 건데, 세 번째도 약간 부담되긴 하지만 또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보시고 한번 좀 숙지를 미리 해 놓으시면은 회사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아이템이고, 이미 제품안전기본법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계시면은 여러 가지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법쟁이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돼 있긴 하지만은 이따 토론하신 분들이 현실감 있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자료집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있는 PPT에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설명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그 패러다임은 제품안전에서의 내부자 신고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의미를 좀 잡아내고요. 제품안전기본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혹시 내부 신고자에 관한 법률이 얼마큼 있고 외국에서의 동향이 어떻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시사점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현재 제품안전기본법상의 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지만이 이제 국가기술 표준원이 제품안전과 관련돼서의 또 하나의 또 제도로서 정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발표문은 제 개인적인 어떤 근거를 둬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현대사회는 위험사회죠. 그래서 부실공화국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이라고 해가지고 곳곳에 지금 안전사고와 위험사고들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자동차, 폭스바겐 사건부터 시작해서 개초 자동차 결함 사건이 나와가지고 골프채로 막 부시는 사건도 나고, 시설만 안전이라고 해서 극한적인 건 다리가 무너지고, 이번에 또 서해대교도 어떤 시설만 안전의 한쪽이고, 가장 심각한 거는 식품의 안전이죠. 중국에서 유해 물질이 들어오거나 국내에서도 유해 제품이 들어와서 식중독 사고가 나거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들. 또는 우리 오늘 제품 안전 관련된 우리의 실생활의 소비재용품의 경우 이제 곳곳에 안전사고들이 계속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구제하느냐는 문제는 국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 있어서도 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 규제라는 규제 관점이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정책적 법제적 이슈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소비자 안전, 제품 안전을 위해서 앞에도 과징금 얘기 나왔지만 민사, 행정, 형사 다양한 방법의 규제 수단을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준도 있고 인증제도도 있고 기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 묻고 또 형사처벌해가지고 벌금 내지는 징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리콜제도도 있고 또는 제조물책임법도 있긴 하지만은 실제 정부가 기술표준이라든지 산업부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일일이 나가서 다 스크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라든지 기술적 입증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좀 적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품 안전 내지 소비자 안전을 갖다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타낸 것이 내부자 신고, 공익 신고, 옛날 용어로 하면 내부 고발자, 좀 네거티브하긴 하지만은 영어로 하면 휘슬블로잉입니다.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호루라기를 부는 그런 휘슬블로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소비자 안전제도나 제품 안전제도에서 중요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선진국에서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내부자 신고라는 거는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 또는 정부에서 보면 정부 내에서 일하는 공무원, 또는 기업에서는 기업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갖다가 외부 기관에다가 제공하는 경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를 갖다가 신고하는 것은 그 정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면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데 필요한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해 사건을 사전에 차단도 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최대한 시간 내에 위해나 거래 원인을 갖다가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부에서 잡아내가지고 일일이 시험하고 하는 시간보다는 내부자가 그런 원인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기업 내 또는 뭐 국가 공무원들의 어떤 위법행위들을 근절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이것이 옛날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세계, 공적기관, 공적 영역이었다가 민간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자 신고라는 것이 활성화, 표현상으로 보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신고자를 갖다가 이제 보호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요즘에 포상금 지급을 통해서 촉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도 부패방지법을 만들면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커럽션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뭐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2011년에 민간 분야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제도를 저희도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 침해 행위를 갖다 하는 경우에 정보를 갖다가 관련 기관 내지는 대표자, 기업 내부 사람이 기업의 오너한테 이제 고발하는 형태, 또 신고하는 형태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갖다가 오픈하는 그런 제도들이 도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적용 대상의 법률을 보시면은 각종 안전 법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률이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되는데, 특이하게는 제품안전기본법이 만들어진 거는 그 1년 전에 만들어지면서 특이하게 내부자 신고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14조에다 두고 있었는데 실은 한 번도 이 규정이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 때도 이것이 좀 논의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왜 활성화가 안 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차원에서 내부자 신고제도의 활성화라는 논의를 오늘 약간 뭐 서두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품안전기법 제14조의 내부자 신고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 문화적인 장치, 뭐 그런 환경 같은 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약간 그 드라이하게 제도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품안전기본법에 보시면 14조 1항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고용인, 요건 좀 입법적인 옳은데 피고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그 사실을 갖다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고자가 내부자, 사용자의 고용인, 피고용인으로 되어 있고요. 신고 대상은 특정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제 제보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기간은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소관 법률에 따라서 이제 물품 소관 부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자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여기에 제품 관련된 부분에 소관 내용이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산업부가 되고 국가기술표준이 된다는 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항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현재 고용인, 피고용이 한정할 건지 이미 퇴사한 사람의 경우도 적용할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또는 파견, 용역 또는 공사를 갖다 위탁한 하도급의 회사의 고용인들의 경우, 피고용인에도 적용되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신고 대상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중대한 결함에서만 적용될 거냐, 약한 결함이나 다른 경우는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거고, 사업자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느냐, 모르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제보하면 또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꼭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인데 끼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신고기간의 경우도 이걸 누가 주무로 할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다 해야 될지, 어떤 창구로 해야 될지가 명확치가 않고, 또 이 법의 주관 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위가 여기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뭐 피고용인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제보를 하려고 할 때,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은 이제 사업자는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피고용인에 대해서 불리한 초를 하지 말도록 돼 있고, 이 초를 했을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불이익의 처분이나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고자 보호 조치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개의 조항, 그러니까 단순하게 불리한 초를 하지 말라. 초한 사람이 불리고 당했을 때는 소관 이제 행정기관장에게 가서 얘기해가지고 이제 좀 보호해달라. 이거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둬서 이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보시면은 불리한 초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보면 파면, 해임, 해고의 경우냐, 징계 또는 뭐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월급을 깎느냐, 또는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갖다가 뭐 박탈하느냐, 집단 따돌림을 했냐 하는 것에 대한 범위가 명확치가 않고요. 보호 조치의 경우도 원상회복은 돼 있지만은 비밀보장이라든지 신변보호라든지 또는 포상금이나 보상금이라든지 구조금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사항에 보시면은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요구할 수 있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벌칙 조항은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뭐 과태료 규정은 없는 상태에서. 근데 그 외 법률은 어떤 게 있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걸 1년 뒤에 만들어지겠지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 민간 분야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데 주로 민간 분야의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 침해행위 규정하고 공익 신고라는 말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제품안전기본법하고도 유사하긴 하지만은 용어상이라든지 접근 방식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내부 신고자라는데 여기는 내부 공익 신고자라는 용어를 새롭게 신설해서 최근에 개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익 신고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는 근로자, 피고인만 해당되는 것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면은 그 회사 대표자나 사용자에게 또는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게도 이걸 알릴 수가 있고 산하 공공기관, 공공단체에도 이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됐다면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고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비밀보장 의무나 신변보호, 책임감면, 신고한 사람에게 책임감면하고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내부 공익신고자, 제품안전기본법에 보면 내부 근로자가 한 경우에는 보상금이라는 형태로 주고 있고 외부 공익신고자가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금이라고 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들을 조금 더 서포팅해주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폭넓게 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이제 관련 법률을 보더니 식품안전기본법에도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고인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인 보호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불이익 처분간 초월하는 금지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포상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외부자를 다 포함해서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50만 원 이하, 굉장히 금액이 작죠. 20만 원 이하의 경우에서 특정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에 규정을 두고 이 외부 공익신고자를 좀 염두에 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가기술피준원이 관장하는 또 하나의 법률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보시면은 똑같은 규정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의 경우는 위임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기술표준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시면 13조 내용이 내부 신고라고 해가 내부자 신고라 해서 동일한데 다른 것은 뭐냐면 여기 벌칙 조항도 거의 유사한데 위임 위탁 조항에 의해서 내부자 신고 접수 및 조치에 대해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위임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여기는 신고 포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뭐냐면 1인당 3건 이상 넘을 수 없고 5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로 해서 이것도 국가기술표준원에 고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또 한국계량측정협회에 위탁 주는 형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뭐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법률을 봤더니 다른 법률에는 그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품질 경영이라든지 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기타 관련 법률에는 내부자 신고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실은 요거에 관한 규정들은 없는 대신에 제품안전기본법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식품법령에 보시면은 식품위생법에 보면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의 내용을 갖다가 그걸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있고, 시행령에 가보시면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이 있고, 여기에 포상금은 1천만 원, 1천만 원까지 규정을 아예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여기도 마저 포상금 지급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농산물 품질관리법도 포상금 중심이 됐고, 여기 200만 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있고, 수산물 품질관리법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도 우리가 식당에 가면 원산지 표시 안 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또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입증자를 제출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포상금 지급한다면 여기는 특이하게 문제가 생겨서 다시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환수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고요. 국세기본법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고 금액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상금 지급 기준이 30억 내지 20억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서 30억 상한선, 20억 상한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하나의 휘슬블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외에 관계없이 주로 외부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부분에서는 금액이 가장 많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도 뭐 금액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일본의 경우는 공익통보자 보호법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은 우리와 같이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지 않고 기업 내부의 근로자가 제보하는 경우, 공익통보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범위가 작습니다. 작고 이제 이건 모든 법률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유사한 법률은 소비생활용 제품 안전법에 보면 또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대개 이제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소비자안전법도 최근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또 관련 규정이 없는 대신에 공익통보자보호법에 근거를 둬서 운영이 된다는데, 우리 공익신고자보호법,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에 비해서는 범위가 작고 기업 내부에 있는 근로자 보호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뭐 그것을 갖다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국민권익위원회 하나의 큰 업무로서 이제 확대하면서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법, 부정청구금지법의 경우는 이 예산 지출을 잘못하는 경우에 잡아내는 법률이고, 여기의 경우는 포상금이 굉장히 높아서 미국의 경우는 이 법률의 파파라치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 샤베녹슬리법은 이제 기업 내부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이고, 도드-프랭크법은 금융기관의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한 휘슬블로우가 되고요. 소비자 제품 안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8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휘슬블로우와 관련된 민사 규제, 민사적인 구제라고 그래서 이건 집단소송 유사한 제도와 차별금지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넣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제품안전기본법과 유사하지만은 성격적으로는 다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외국주의의 흐름이고, 이미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의 경우는 기업 내부의 근로자들이 제품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많이 오픈하도록 유도하는 쪽의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위법행위를 찾아내는 데는 항상 그 영업비밀 등이 여러 가지 연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제품 안전과 관련된 내부자 신고제도, 다시 말해서 제품안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현재 상태로선 전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 해야 될지, 국가기술표준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소관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제도적인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신고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 한할 건지, 또는 이미 퇴사한 사람까지 적용할 건지, 아니면 관련된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을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지만이 실질적으로 신고하려는 사람들이 신고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중대한 결함의 경우에만 인정할 건지, 아예 다른 법처럼 몇 조 몇 항에 위반한 사업
숫자에 대한 특정 규정의 위반으로서 좀 돌려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거로 봅니다. 앞에로 하는 중대한 결함을 한 경우는 이 중대한 결함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잘못하면 이제 사법부로 넘어가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정 규정의 위반인 경우는 행정적인 판단은 충분히 끝날 수가 있는 좀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누구한테 신고할 거냐? 누구한테 신고할지 아니면 소관 행정기관에 장으로 했을 경우에 너무 불효도하거나 물론 사업부에 한정되긴 하지만은 위임이 돼 가지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그거를 프로그램에 또는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다가 그거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필요한 영역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보호할 거냐? 또는 여기 말씀은 보상금 내지는 포상금까지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할 거고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별도의 기금이 있다면 기금을 주는데 또는 보통 우리가 국민권익위 같은 데는 고발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거나 또 과징금이나 과태료 몇 %를 주는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별도로 아까처럼 5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를 걸어가지고 줄 건지 하는 거에 따라서는 이 내부 신고자를 제보를 갖다 더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동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불리한 초외의 신변보호라든지 어떤 장치를 공익통보자보호법으로 할 건지 여기서도 좀 별도로 장치를 마련할 건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거는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법에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를 둬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각 부처들이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공익신고자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운영지침을 둬서 내부 근로자, 다시 말해서 공무원 또는 외부 공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개 이제 처리를 하고 관련 규정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어서 이제 신고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좀 좁게 간다면은 제품안전기본법의 근거나 위임 규정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은 아예 내부자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그 근거를 갖다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를 두면서 더불어서 제품안전기본법의 14조를 걸어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가장 빠른 방법으로 부처 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제 나름대로의 이제 첫 번째 대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제품안전기본법 제14조를 좀 개정하는 방법입니다. 제1항은 조금 손을 덜 대는 방법입니다. 표현상의 문제로서 고용인이라는 용어를 피고용인으로 변경하면서 포상금 내지는 보상금에 관한 근거 규정을 한 점을 넣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근거 규정을 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임하고 다시 국가기술표준원 시행령에서 받아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신고 시스템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시겠고요. 두 번째 안은 조금 더 많은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자 신고 규정의 시행령,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그에 따라서 위임 위탁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이, 이 법이 좀 특이하게 위임 위탁 규정을 둬서 거기에 근거를 둬서 바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한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중심축으로 해서 모든 이런 참고 일어나는 방법으로 이제 조금 많은 법을 손을 대기 때문에 국회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개정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안은 법을 건들지 않고 이제 조금 적극적이지만은 법에 위임이 없더라도 시행령에다가 이제 대통령령에다가 이제 내부자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근거 규정을 이제 신설해서 그거에 따라서 또 포상금이나 보상금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시행령에서 이제 설치하는 방법. 이거는 위임 규정을 근거로 해야 되긴 하지만은 또 하나 다른 법의 근거를 둬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근거를 둬서 시행령에다 두는 방법도 하나의 또 아이디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검토가 좀 필요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법을 손대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거에 근거를 둬서 이제 기술표준원이 문제 주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는 이제 기준을 고시를 만들고 하는 방법, 직접 만들고 법을 손대고 시행령을 손대고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규제자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저는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이따 토론에서도 나오겠지만은 내부자 신고 제도가 과연 기업한테 부담을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패러다임 전환이 돼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IS 22000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거래 운영 관행 이슈의 1에 보시면 반부패,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이 IS 22000을 번안해가지고 이제 2012년에 이제 두고 있는데, 뭐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강제 표준은 아니지만은 사회적 책임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 검증할 때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갖다 쓸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이 외부 기관에다가 고발하는,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끼리의 또 안 좋은 정보를 갖다가 사업자 또는 뭐 회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동기부여하는. 우리나라가 포스코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걸 고발하면, 내부 직원이 고발한 경우에 뭐 20억, 30억을 준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나름대로 회사마다 내부자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 근거는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하고 재판장 기본법의 근거를 둬서 내부에서 수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걸 갖다 동기부여를 하려면은 더불어서 이제 보상금이나 포상금에 관한 규정 절차도 두어서 근로자로 하여금 위법 행위가 오픈이 돼가지고 나중에 회사가 파산에 이르거나 망하게 되는 부분들을 좀 사전에, 뭐 여기는 아까 제품안전기본법은 사업자가 그런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고 있는데도 오픈 안 했을 때 근로자가 이제 오픈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또 사업자도 모르는 위법 행위가 근로자끼리도 이제 제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로서도 장착할 수 있고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하나 중요한 또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 제보 이전에 제품 안전 관련 법제가 준수가 돼야 되겠죠. 뭐 오늘 오신 분들의 경우는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위법 행위들, 제품안전기본법이나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이라든지 분유경영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않는 기업체들의 경우는 이게 뭐 외부 신고나 내부 신고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중대한 결함 발생 시에 너무 늦게 이거를 갖다 알게 됐을 경우에는 이번에 그 살균 그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미 사후약방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로 하여금 이 반부패 공익신고 교육을 갖다 강화하고 있는데, 정례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의 인식의 변화를 변화를 줘야 되고, 특히 제품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오늘 같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CEO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패러다임 전환을 하신다면 이 휘슬블로우 내부 신고자 부분이 정착하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정착하고, 외국의 수입 제품에 대한 부분의 경우도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물건을 갖다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직원들이 뭐 인포메이션을 줘가지고 수입에 좀 저항이 있는 경우, 수출에 저항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꾸로 외국 제품의 경우도 국내 수입할 때 수입자나 수입 근로자들이 그런 제보를 통한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외국 제품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거나 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되기 때문에 제품안전기본법을 빨리 어느 정도 정합성 있게 바꾼다면은 제품안전기본법상의 제품안전을 위한 내부자 신고제도가 정착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인프라나 환경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기업체 계신 분들도 좀 이해도를 높이신다면 뭐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기업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DNA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발제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찬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패널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소비자 안전과 내부 공익신고제에 대한 패널 토론은 중앙대학교
박흥식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패널 소견 및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학교 일정 때문에 두 번째 세션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세션을 보니까 제품 안전 생태계 구축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세션과 관련해서 연결 지으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안전의 그 건강한 생태계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불량과 불법 제품의 제조와 유통을 막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경제 사회적 복잡성이 증가가 되고 또 한국이 GDP 규모로 10위까지 이르러서 이런 방식은 이제 잘 맞지 않아서 오늘 공익신고자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같은 이러한 방식 시스템에 의한 불량과 불법 제품에 대한 제조와 유통의 통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단위들이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이런 그 거버넌스적인 메커니즘으로 갈 것이고 지금 관련된 법제가 여기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앞으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알아서 하고 이 생태계에서 이익을 추구하시는 업계의 분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보고도 가만히 계신다면 또 일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이제는 잘 안 맞는다. 이것은 지금 가는 방향이 그런 것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제품의 안전을 위한 법적 경제적 제재 방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만 법적 제재라고 그러는 것은 적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이제 제 세 번째 세션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 말이죠. 또 제가 발표하는 걸 들을 때 과징금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누가 증거를 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바쁘시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것을 수사하고 제보받고 조사하는 건 정말 어렵다. 오늘 맨 마지막 세션에서의 말씀드리기에 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나쿤 두 번째 세션의 법제심의관님 말씀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보호, 환경, 공정한 경쟁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법규 위반을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공신법이라고 그러는 그 공익신고자에 대한 내부자 신고자에 대한 보호법 2011년에 만들어진 것도 정확하게 여기에 근거한 것이고 이러한 그 사회적 욕구와 시대의 요청이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조종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과징금이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보니까 이 한국제품안전협회 회원 대상의 서베이에 의해서 87.9% 또 도입에 대한 찬성이 69.2%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제도가 정말로 불량과 불법 제품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억제를 하는 그러한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번째 세션에서 얘기하는 우리 김성천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이 공익신고자의 프로그램이 도입이 필요하고 적절히 안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상희 그 변호사님하고 또 이재명 박사님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 늦게 받아들이는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니고 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버넌스 시스템이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결국은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런 제도의 방식으로 할 것이다. 오늘 발제도 이러한 맥락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먼저 이상희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이지은 박사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선재 박사님 말씀은 잘 들었고, 김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김 박사님 말씀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만 좀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 신고자 또는 이제 공익 제보자라는 개념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좀 생소할 수가 있고, 이게 어쩜 법적 틀 안에서의 이야기일까? 아니면은 그냥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이한 사건처럼 이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내부 신고자라는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법적인 개념으로서 정착된 그 용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가입되어 있는데 OECD의 경우, 그러니까 OECD가 98년과 2003년도에 그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는 그 원칙들을 세워라라고 이미 그 두 차례 거쳐서 권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입법 예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영국의 경우에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고, 미국에는 최근에 그 중요한, 그러니까 제품 안전 관련된 중요한 이제 법률이 나왔는데요. 그 영국의 경우에도 이제 공익신고 보호법이 있는데, 그 영국에서 이 법이 나온 배경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87년도에 그 벨기에 항구에서 출발한 영국 여객선이 전복해서 19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사망하기 전에 이전에 몇 차례 그 뱃머리의 문을 잠그지 않는다라는 내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 무시가 된 채 그 운항을 하다가 이렇게 큰 사고를 이제 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88년도에는 그 북해 그 가스 생산 기지에서 또 가스가 폭발해서 그 168명이 사망을 하고 그 이제 51명만 생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 제기가 묵살돼서 결국 이런 큰 참상을 겪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마찬가지로 88년도에 그 통근 열차가 충돌해서 이제 35명이 사망했고 50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역시 이 사건도 역시나 그 열차 검사관이 계속 와이어 연결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했는데 역시 이게 묵살돼서 큰 사고를 당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누적되면서 그 영국 사회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라는 그 토론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내부 신고자를 보호해야지만 이런 안정이 보장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 김 박사님이 이제 그 법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법 이외에 그 2년 전 2008년도에 그 컨슈머 프로덕트 세이프티 임프루먼트 액트라고 해서 그 제품 안전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제품 안전 관련된 법이 뭐 미국에는 수없이 많지만 특히 이 법은 이 제품 제조와 관련한 그 회사에서 발생한 그 회사에서 일어난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자라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 역시나 만들어진 배경이 그 미국 마텔사가 장난감을 판매를 하는데 그 납성분이 들어가 있는 중국산 그 장난감을 판매를 하다가 1,800만 개 리콜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역시 결국은 회사 내에 있는 직원들이 그 적법하게 또는 적절한 보호 아래서 이 신고를 해야지만 이런 제품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다라는 그 합의 아래 이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을 할 때 좀 좋은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을 보면은 여기서 그 내부 직원,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내부 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 근데 이 회사는 제조 회사뿐만 아니라 이거를 판매하는 회사, 그다음에 도소매 업체가 전부 다 아주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내부 직원이 그 법령을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뭐 국가기술표준원이라든지 그 국가 정부 기구가 제품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기준들을 위반한 사항들을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에 나가서 뭐 진술을 하거나 그러니까는 조사하는 데 협조하거나 또는 이런 그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라라고 했는데 직원이 거부한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좀 보호하자라는 게 이 법의 취지고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은 그 내부 직원이 이런 것들을 신고해서 이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뭐 불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징계라든지 뭐 감봉 이런 조치겠죠. 그런 경우에는 원상 회복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까지 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중요한 거는 이 법에서 이런 내부 신고로 불이익을 당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 보통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내부 신고로 불이익을 당해서 소송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 입증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내부 신고를 해서 이제 징계를 당했는데 이 징계가 내부 신고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건, 보통은 다른 건도 같이 해서 징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법에서는 아예 입증을 이런 그 직원들을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아주 완화하는 그런 입증 책임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OECD라든지 영국, 미국의 법을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는 거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회사, 그러니까 사회나 또는 회사의 안전 그리고 신뢰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됐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부 신고자 보호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김 박사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생략하겠고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부 신고자 보호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한다라는 거일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도 이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일본의 경우에도 그 직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니폰 햄이라고 햄을 판매하는 회사가 그거를 이제 외국에서 수입한 햄인데 그걸 마치 이제 국내에서 그 생산한 것처럼 그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회사 내부의 모든 임직원이 뭐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리콜을 해야 되는 차량이 있는데 그거를 숨겨서 결국은 또 나중에 발각돼가지고 엄청나게 손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일본의 도요타의 그 이전 그 오쿠다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불상사는 은폐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미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불상사가 더 이상 은폐될 수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그 불상사라고 하는 거가 발생을 하면 엄청난 그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 그 후폭풍도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내부 신고자 보호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 박사님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다음에 이제 뭐 부패방지법,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품안전 기본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제도적인 내부 신고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되겠지만 한편 또 회사 내에서 이 내부 신고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부 신고는 가장 중요한 건 우선 회사 내부에서의 내부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 이제 정부기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부 신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부 신고가 단지 이게 그런 문화의 정착, 그래서 미연에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미리 예방을 해서 그런 이런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라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불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런 내부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또 더불어서 각 회사에서 이런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고 또 어떤 체계를 갖출 것인가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토론을 준비해왔는데 시간 관계상 저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적으로 그 소비자 안전이나 예방 수단으로서 내부 신고가 중요하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및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 동의를 하면서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2011년 9월부터 공신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신자 보호법에서는 발제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안전기본법이 279개 법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제 질문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공인신고자 보호법은 지금 우리 제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내부자 신고 이상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 직원 입장에서 현재도 공신자 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이 현재 우리 기본법의 이상의 어떤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제품안전기본법이 상당히 협소한 상태에서 협소한 내용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신고를 했을 때 보호받을 거나 할 수 있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부자 입장에서 이 법에 의해서 신고가 아니라 공신자 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신고 가능하고 어떤 보호도 그렇고 보상도 상당히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리고 공신자 보호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5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 관계해서 공신자 보호법이 다른 법률 적용에 있어서 유리한 걸 더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자 입장에서 공신자 보호법하고 이 재판기본법하고 두 개 중에서 유리한 쪽에 어떤 적용받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또 공신자 보호법에 의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품안전기본법이 공신자 보호법 이상의 어떤 이제 보호 및 보상을 그러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부자 입장에서는 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공신자 보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어떤 보호라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 기간 중에 하나가 공익침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이 그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안전기본법의 경우는 국가기술표준원이 행정 및 어떤 감독기관으로서 어떤 그 접수 경영을 좀 명확하게 좀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자의 경우에 어디에 그러니까 지금 뭐 소속 기업 아니면 수사기관, 건의기,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신고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신고가 상당히 좀 저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품안전기본법의 주무기관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을 신고기관으로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절차라든지 신고를 접수하는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것이 그러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교육 및 홍보라든지 이런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그 이제 보상의 부분입니다. 우리 발제자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금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근데 공신자 보호법에도 최고 10억, 개정안에서 20억까지 상황 조절하는 이제 그걸 담고 있는데, 저는 그 한도를 올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 한도 10억 같은 경우도 200억 가까운 어떤 수입의 회복이 없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 200억이라는 수입액 우리 지금 제품안전기본법의 경우에 그 법을 위반해가지고 200억 가까운 돈을 회수할 만큼 큰 신고가 과연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10억에서 20억 올리는 거는 이 법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율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억 이하일 때는 뭐 20% 이런데 뭐 다른 법이지만 최근에 그 식품의약안전처가 그 식품 제조 과정에서 장난질을 친 그 기업에 대해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때 이 신고자가 있었는데 이 신고자의 경우는 500만 원 과태료이기 때문에 20%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내부자 입장에서 내부 직원 입장에서 100만 원 받으려고 과연 신고를 하겠느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뭐 20% 기준으로 하면 뭐 1억이 회수되더라도 2천만 원 받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연봉이 뭐 암만 적더라도 2, 3천만 원 받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내부자 입장에서 그 보상금을 바라보고 신고를 과연 할 것이냐?
솔직한 말씀으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이런 신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개 결국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더욱이 우리 제품 안전 기본법에 그 적용을 받는 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대기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중소기업이나 영세 이제 업체들이 많은데 과연 그런 데서 내부 신고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심한 경우 회사가 뭐 파산할 수도 있고 그런까지 가게 되면 자기가 실업자까지도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업계에서 저 사람이 내부자 신고해가지고 저 회사 망했다더라. 그럼 과연 저 사람을 누가 다시 채용하겠습니까? 블랙리스트 올라가가지고 채용을 않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내부자가 그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을 바라보고 과연 내부자가 일반 시민이라고 하면 100만 원, 200만 원도 받을 수 있으면 하겠지만 내부자 입장에서 과연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달 받아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 보상금을 바라보고 신고에 과연 나설 것이냐. 솔직히 그거는 저는 별로 나서지 않을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신고자를 비밀 보장을 한다고 하지만 작은 기업에서 작은 그 규모의 회사에서 그 정도 내용을 신고하는 사람은 누군지 조직 안에서 뻔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 내용을 신고하는 사람을. 그렇다고 하면 신분 보장이라든지 비밀 보장 또 이런 직급의 보상 체계로 과연 내부자 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좀 이런 지금 같은 보상 체계가 아니라 신고자 당시 어떤 연봉 규모 또 연령, 신고였던 사기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어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좀 더 신고자를 유인할 수 있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발제자께서도 제시한 것처럼 기업의 어떤 적극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업이 내부 신고에 대해서 어떤 뭐 거부감을 가질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어떤 그 신고자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이런 절차를 마련하는 게 지금의 또 국제적 추세이고 더욱이 지금 공신자 보호법이 신고 대상이 기업의 공익 침해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 그 법에 보면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법에서도 기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또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뭐 한번 협회라든지 기술 표준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의 기업들에게는 한번 이렇게 교수님이라든지 변호사님들의 교육 한번 이렇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해서 기업이 살아나거나 나중에 파산에 이르지 않고 생존하고 또는 아까처럼 우수기업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징이 됩니다. 외국에 가면 그런 거를 받았다는 거는 그 나라에서도 인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아울러서 같이 고민한다면은 오늘 아직 생소하지만은 이런 제도가 제품 안전 쪽에 정착이 된다면 가장 소비자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제도라는 생각에서 향후에 좀 더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될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정부의 역할이나 방향은 아마 이렇게 될 것이 분명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스스로 불법과 불량 제품을 밀어내는 이러한 그 생태계의 건강성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간섭하면 또 너무 간섭한다고 그러지 또 싫어하시고 또 정부의 역할도 제한되고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복잡성이 커져서 아마 이런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 3세션의 제목이 소비자 안전과 내부공익 신고였습니다만 내부공익 신고 제도는 사실은 소비자 운동과 그 시작과 그 맥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70년대에 불법 유통과 불량 제품의 제조에 대한 그것을 막기 위한 이 공익신고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제도적으로 이 공익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시작된 것도 70년대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제품안전기본법이
11년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조항을 도입했죠? 10년 도입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2011년에 한국에는 공신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일까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미국의 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의 그 법이 2008년도 법에서 말이죠. 미국에서는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False Claims Act라고 그러는 이 법에 기반을 둔 것인데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 누구도 법규 위반에 대한 것을 발견을 하면 국가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부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하고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신고를 잘 안 하실 테니까요.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이 미국에 있어서의 제품안전기본법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그 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보호에 대한 것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주관을 하시고 그리고 이 포럼을 열어주신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이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런 것이 제도적인 실효성을 어떻게 하면 갖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일단은 법은 만들어졌으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는 아직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경제 규모라든가 성장 속도, 경제적 지위를 비추어 보면 그 시대적 수요와 시장의 요구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3세션에서의 우리 김성천 박사님의 발표하고 두 분의 토론이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가고 고민하고 그리고 이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또는 아니면 이루어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으로 제3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